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헤르만 헤세 지음, 임홍배 옮김의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입니다. 우선 옮긴이 임홍배님의 작품 소개와 골드문트가 오랜 방랑 생활을 마치고 수도원으로 돌아와 조각가로서 예술혼을 불태우며 다니엘 수도원장, 마르틴 신부, 스승인 니클라우스를 재현하여 조각하는 과정을 그린 18장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작품 소개. 헤르만 헤세는 1877년 7월 2일 독일 남부의 스위스 접경 지역에 자리 잡은 칼브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헤세의 소설에 게르버자우라는 지명으로 곧잘 등장하는 그의 고향은 광활한 숲지대로 이름난 수바르츠발트 숲속의 소도시로서 헤세의 문학세계를 감싸는 전원풍의 서정적 분위기가 형성된 정신적 고향이기도 하다. 헤세의 아버지 요하네스 헤세는 19살에 선교사의 자격으로 인도에 파견되었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4년 만에 다시 귀국하여 칼부의 선교회에서 활동하였고, 여기서 나중에 헤세의 외조부가 될 헤르만 군더르트를 만나게 된다. 슈바벤 지방의 유서 깊은 신학자 가문 태생인 헤르만 군더르트는 인도에서 다년간 선교 활동에 헌신한 인도 학자이기도 했으며, 칼부에 돌아온 이후로는 해외 선교 사업을 계속하는 한편 신학과 인도학에 관련된 출판 사업에도 종사하였다. 헤세의 아버지는 군더르트의 출판 사업을 거들어주는 일로 생계를 꾸리는 동시에 그의 영향 아래 선교 활동도 계속했던 것이다. 헤세의 작품 저변에 깔려있는 경건주의적 색채와 인도에 대한 동경은 거의 외조부의 감화에 힘입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독실한 신앙의 바탕을 둔 집안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헤세의 성장기는 위태로운 방황의 연속이었다. 집안의 내력에서 직감되듯이 아들을 성직자로 키우고자 했던 부모의 뜻에 따라 헤세는 1891년 마을브론 신학교에 입학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의 주인공 골드문트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마리아 브론 수도원에 들어서는 장면을 떠올리게 된다. 소년 골드문트가 수도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신학도의 길을 포기하듯이 14살의 소년 헤세는 엄격한 규율에 따라야 하는 신학교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입학한 지 9달 만에 자퇴하고 만다. 나중에 중년의 헤세는 이 시절을 회고하면서 13살 때부터 나는 시인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못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미 시인의 꿈을 키웠던 예민한 소년이 관습과 전통의 상징인 신학교에 발을 붙이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골드문트가 예술의 세계에 입문하기까지 먼 우회로를 거쳐가듯이 헤세의 방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신학교를 자퇴하고 나서 다시 김나지움에 들어갔지만 그나마 1년 만에 그만두었고 그 후 잠시 상인 수업을 받기도 하고 한동안은 서점 점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사춘기를 지나 초년의 청년기까지 계속된 방황의 시절은 또한 홀로 세상과 대면하면서 작가로서의 수업을 쌓던 시절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1904년에 발표한 장편소설 페터 카멘친트가 독자의 호응을 얻어 성공을 거두면서 이때부터 헤세는 창작에 전념하게 된다. 이후 수레바퀴 아래서 데미안, 시타르타, 황야의 1위,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유리알 유희 등의 대표작 외에도 많은 서정시와 산문을 발표하면서 헤세는 독일어권뿐 아니라 전 세계의 독자들에게 가장 널리 읽히는 현대 독일 작가의 한 사람이 되었으며 194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는 데미안과 더불어 헤세의 소설 중에서 가장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아온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독자들에겐 흔히 지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소개되어 온 이 작품을 헤세 자신은 영혼의 자서전이라 일컬은 바 있다. 그만큼 이 작품에는 작가 스스로 겪은 삶의 체험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영혼에 새겨진 삶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헤세가 50대에 이 작품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의 성장기 체험에 대한 회고담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작가는 골드문트라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자신의 성장기 체험을 한 인간의 운명에 대한 성찰로 승화시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단순히 자서전적 소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성장소설의 유형에 근접해 있다. 일반적으로 성장소설 혹은 교양소설의 기본적인 틀은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성장기의 청년이 다양한 현실 경험을 통해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을 그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표본적인 틀은 물론 작가와 작품마다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나게 마련이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의 경우에는 주인공 골드문트의 방황이 현실 경험의 확장인 동시에 그의 내면적 갈등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성장소설의 전형적인 궤적을 보여준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디에도 안주하지 못하는 골드문트에게 현실은 늘 낯설게 다가오며 그 낯설고 이질적인 세계와 참된 화해에 도달하지 못하는 한 골드문트의 방황은 숙명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골드문트에게 그 숙명적 방황의 구체적 계기는 세 차원에서 주어진다. 나르치스에 대한 우정과 사랑, 모성 혹은 여성적인 것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예술에 대한 동경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작품의 이해를 돕는 범위 안에서 세 가지 문제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가 서로에게 이끌리는 것은 무엇보다 서로의 상반된 성격에 의해 맺어진 특이한 친화력에 연유한다. 지와 사랑이 이 소설의 제목처럼 통용되었다는 데서도 드러나듯이 소박하게 나누면 나르치스는 지성형의 인간을, 골드문트는 감성형의 인간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나르치스는 수도사의 길을 택하여 오직 학문의 세계에 정진하는 것이 신의 섭리에 충실한 자신의 소명이라 여긴다. 그렇다고 그가 신적 섭리를 그 자체로 신봉하거나 개체의 자유를 부정하는 운명론자인 것은 아니다. 그의 지적 직관은 신적 섭리와 한 개인의 운명 사이에 가로놓인 그 어떤 연관성까지도 통찰하며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따름이다. 그렇게 보면 나르치스가 지성형의 인간이라고 해서 편협한 합리주의자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는 타인의 고유한 성격과 삶을 존중하는 관용의 미덕을 보여준다. 나르치스가 자기와 전혀 상반된 성격의 소유자인 골드문트를 이해할 뿐 아니라 평생에 걸친 그의 방황을 끝까지 사랑과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나르치스의 이성이 이 세계를 통일된 모습으로 파악한다면 골드문트의 감성은 이 세계를 분열된 것으로 받아들인다. 골드문트는 어머니와 대지로 상징되는 삶의 근원적 통일성의 상실로 인하여 괴로워한다. 작품에서 짤막하게 암시되지만 그의 어머니는 시민적 가정의 어머니 또는 아내의 역할에 어울리지 못하는 집시의 피를 타고났으며 골드문트는 그런 어머니를 기억해서 지우도록 교육받으며 자라났다. 대부분의 성장 소설에서 그러하듯이 골드문트를 신학교에 보내는 아버지의 선택 뒤에는 아들이 정상적인 시민적 삶의 질서에 순응하기를 바라는 요구가 숨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의 그러한 요구에 의해 골드문트의 기억에서 거의 지워져 있는 어머니라는 존재는 그리움의 대상인 동시에
금기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가 어머니를 그리워할수록 더 깊은 상실의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중독되지 않은 그리움은 흔히 신비와 혹은 이상화의 경향을 띠게 마련이다. 골드문트의 몽상 속에 떠오르는 어머니의 모습이 태초의 어머니 이브의 형상으로 변형되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몽상이 아닌 현실에서 골드문트가 만나는 여성들은 그만큼 덧없이 스쳐가는 존재들이다. 그 여성들에게서 그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기쁨을 얻지만 그 아름다움과 기쁨이란 그의 희미한 기억에 남아있는 영원한 여성에 대한 그리움과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을 환기시키는 구실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다. 골드문트가 수도원 바깥의 세상에서 처음 알게 된 집시 여인에서부터 마지막 여인인 아그네스에 이르기까지 그가 만난 모든 여성들은 따라서 예외 없이 낭만적 신비화의 대상이면서 그 만남의 순간들을 지나간 다음에는 환멸의 기억으로 남게 된다. 이 작품을 읽는 독자는 이러한 관계 설정에 대하여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골드문트가 만나는 여성들은 어찌 보면 골드문트의 의식 상태에 종속된 존재들이며 그런 한 해에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골드문트의 사랑에 뭔가 핵심이 빠져 있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에 대하여 헤세는 어느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답한 적이 있다. 그건 맞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작가의 과제, 적어도 나와 같은 성향의 작가의 과제는 단연코 이상적이고 완벽하고 그럴싸한 모범적인 인물을 고안해내어 독자들에게 교훈 삼아 그대로 모방하라고 제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가는 자기 스스로 체험할 수 있었던 바로 그것을 지그시 엄정하고도 충실하게 그려내도록 애써야만 합니다. 아니 달리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진정한 상상의 체험은 그것대로 살려야겠지요. 나로서는 이성 간의 우정이나 우정에 관해 나르치스와 골드문트에 모사되어 있는 것 이상의 대단한 체험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과 그들의 삶에 모범적이지 않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도 분명합니다. 나는 그런 욕심을 부릴 생각도 없습니다. 위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작가는 골드문트를 통해 인간 존재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충실히 보여주고자 했다는 얘기가 된다. 작가의 이러한 체험적 고백으로 작품에서 느껴지는 아쉬움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지는 독자의 판단에 맡겨야 하겠지만 어떻든 골드문트를 이상화된 인간형으로 보는 것은 적어도 작가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여기서 분명해진다. 사실 나르치스에 대한 우정에서도 여성들에 대한 사랑에서도 골드문트는 마음의 안식처를 찾지 못한다. 나르치스로 상징되는 질서와 규범, 그리고 어머니와 여성들로 상징되는 일탈 사이에서 골드문트는 영혼은 분별되어 있으며 그의 방황에는 그처럼 분열된 영혼과 삶의 비극성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그 모든 현실의 체험과 대비되는 진정한 상상의 체험을 골드문트는 예술의 세계에서 발견한다. 골드문트에게 예술은 자신의 가장 내밀한 체험이 육화된 세계인 동시에 현실 경험에서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의 세계이기도 하다. 그가 아끼는 사도 요한상은 현실의 나르치스이면서 그 이상의 어떤 존재이며 그의 예술 창작의 결정체인 성모 마리아상 역시 그가 만난 모든 여성들인 동시에 영원한 여성의 형상이기도 한 것이다. 다시 말해 골드문트에게 상실의 고통으로 남아있던 우정과 사랑의 체험은 완성된 예술 작품을 통해
다시 의미 있는 것으로 되살아난다. 순간순간 덧없이 지나간 삶의 편린들이 의미를 되찾는 그 진정한 상상의 체험 속에서 현실과 이상, 순간과 영원, 삶과 죽음의 경계는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기나긴 방황의 여정 끝에 거울 앞에 선 골드문트는 늙고 초췌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상처로 얼룩진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마음의 평온을 얻는다. 여기서 거울 속에 비친 골드문트의 지친 얼굴을 함께 지켜보는 독자들은 골드문트를 끝없는 방황으로 내몰았던 내면의 충동과 번민에 대하여, 그리고 그 방황의 의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헤세의 소설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주인공이 그렇듯이 골드문트는 고정된 관습의 세계를 거부한다. 골드문트의 내면 심리에 조응되는 만큼 현실만이 묘사되어 있는 이 작품에서 시대적 배경이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그가 중세적 질서와 권위의 정신적 기둥인 수도원을 탈출하여 속세를 향해 정처 없이 나아가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골드문트가 문제적 인물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골드문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거부와 일탈은 그 자신의 자아 역시 미리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는 끊임없이 낯선 세계와 부딪히며 때로는 존재의 위기마저 감수하는 그러한 모험을 거쳐 비로소 자신의 자아가 지나온 삶의 총화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골드문트가 마지막에 도달한 예술의 세계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친 고된 탐색 끝에 얻어진 값진 자기 인식이기도 한 것이다. 옴기니 임홍배. 제19장. 골드문트는 2해 동안 이 작업에 매달렸다. 2번째 해부터는 에리히를 완전히 제자로 삼았다. 층계의 조각품에서는 하나의 작은 낙원을 꾸며 나무와 숲과 잡초가 우거진 정겨운 원시림을 의욕적으로 형상화했다. 둥지에는 새들이 날아들었고 숲풀 사이로는 무짐승의 몸통과 머리가 도처에서 튀어나왔다. 평화롭게 자라고 있는 이 원시 정원의 한가운데에는 성인들의 생애 중 몇 장면을 묘사했다. 아주 드물긴 했지만 초조감이나 권태로 인해 작업 의욕이 떨어지거나 작업이 불가능한 날도 간혹 있었다. 그럴 때면 제자한테 일을 맡기고 걷거나 말을 타고 야외로 달려가 숲속에서 자유롭게 방랑 생활을 하던 시절의 공기를 들이마시곤 했으며 여기저기 농부의 딸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사냥을 하거나 풀밭에 누워 몇 시간을 보내면서 마치 둥근 천장처럼 솟아있는 숲의 꼭대기를 쳐다보고 있거나 양치 식물이며 금작화 따위를 바라보고 있기도 했다. 그렇지만 하루나 이틀 이상은 바깥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고는 새로운 정열로 작업에 매달려 잡초처럼 무성한 식물들을 조각하고 목재를 가지고 굳게 담은 입과 눈과 곱슬한 수염이 있는 사람의 머리도 섬세하고 맵시 있게 만들어냈다. 에리 말고는 나르치스만이 이 작품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주 건너왔는데 이제는 이 작업장이 수도원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는 작품을 관찰하면서 희열과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 작품에는 친구가 불안정하고 반항적이면서도 소박한 마음속에 품어왔던 모든 것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의 창조였다. 거기서는 하나의 소우주가 탄생하고 있었다. 아마 이것도 하나의 유희겠지만 확실히 논리학이나 문법이나 신학을 가지고 노는 유희에 못지않았다. 나르치스가 한 번은 걱정하는 어조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골드문트, 나는 자네한테 많은 것을 배우고 있네. 예술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다네.
예전에는 예술이 사상이나 학문에 비해 진지하지 못한 영역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정신과 물질의 미심쩍은 혼합물이고 정신은 인간에게 영혼에 대한 인식을 열어주지만 물질은 인간을 끌어내려 덧없는 것에 속박시키므로 자신의 삶을 숭고하게 하고 의미 있게 만들려면 감각적인 것에서 출발하여 정신적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 나는 그저 의례적으로 예술을 높이 평가하긴 하지만 실은 교만하게도 예술을 얕잡아 보았네. 그런데 인식에 도달하는 길이 얼마나 다양한지 이제서야 알 것 같네. 또 정신의 길이 유일한 길이 아니며 어쩌면 최상의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네. 물론 내가 가야 할 길은 정신의 길이지. 나는 이 길을 계속 고수할 생각이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자네는 나와는 상반된 길을 통해, 그러니까 감각의 길을 통해 웬만한 사상가 못지않게 존재의 비밀을 깊이 파악하고 있네. 아니 오히려 더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 골드문트가 말했다. 내가 상상력이 작용하지 않는 사고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던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납득한다는 건가? 그래, 그건 진작에 깨우쳤네. 우리의 사고라는 것은 끊임없는 추상의 과정이지. 감각적인 것을 제거하고 순수한 정신세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일세. 그런데 자네는 정말 언제 사라져버릴지도 모르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다름 아닌 덧없는 것 속에 세상에 의미가 들어있다고 당당하게 주장하거든. 자네는 덧없이 사라지는 것을 그냥 지나쳐 보지 않고 거기에 자신을 바친단 말일세. 그렇게 스스로를 바침으로써 덧없는 것이 최고의 존재로, 영원을 닮은 존재로 숭고해진다네. 우리 같은 사상가들은 하나님의 존재에서 세속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애쓰고 있지. 그런데 자네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사랑하고 재창조함으로써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는 말일세. 물론 두 가지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니 불완전하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예술이 더 순수하다고 할 수 있지. 잘 모르겠는걸. 하지만 인생을 사는 문제에 대범하고 절망을 물리치는 일은 그래도 자네 같은 사상가나 신학자들이 더 잘 해낼 것 같군. 여보게, 내가 오래전부터 자네를 부러워하는 것은 자네의 학식 때문이 아니라 평정한 마음 때문일세.